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위한 거라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첫 소식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좌절과 고난을 겪게 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수사와 재판 내내 해오던 주장이 전제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걸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을 투입한 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판단하며 한 문장으로 일축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정치보복으로 깎아내리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에 회의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1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싸움은 끝이 아니라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1심 재판부가 이미 지적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궤변을 되풀이한 윤 전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진정한 반성은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이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9월 전에는 판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다며 반발했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도 결과를 놓고 장시간 토의를 이어간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유를 다듬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인데, 징역 30년이 선고된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고, 징역 18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징역 12년이 선고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이튿날 연달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2심 재판은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진행하는데 형사 1부와 12부로 각각 배당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의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6월 전에 결론 나야 하고, 이후 상고한다면 늦어도 9월 전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면서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절차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은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두둔했습니다. 또 사과와 절연을 주장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 당 안팎에선 사퇴 촉구가 다시 나오는 등 내홍이 폭발한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절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반성이 담길 거란 예측을 뒤엎고 장 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 내란 당사자는 오히려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인 그는 계엄을 내란으로 명시한 1심 판결에 허점이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상급심을 기다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으로 표현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함께 싸우자고 구애하면서 사과와 절연을 요구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예상을 깨는 10분의 사자후가 끝나고 당 안팎에서는 탄식과 반발이 폭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어게인 구호로 중도와 미래 세대를 설득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전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세력의 숙주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의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 대표 회견 직후 열린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선 이정현 위원장이 남대문 시장에서 직접 고른 군복 차림으로 등장해 위기감을 고조하면서 숙청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현직 지자체장을 정조준한 겁니다. 현직 도지사들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가리가 되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을 계기로 변화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향한 마이웨이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윤어게인을 선언했다며 역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빠져나와선 안 된다며 사면 금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아침 공개회의 도중 속보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이냐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폭언,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장 동체입니까?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 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합니다. 당 수석 대변인은 역사는 오늘 회견을 2월 20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할 거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임이 분명해지는 선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의원들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내란 잔당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선언, 전 국민이 불법 내란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어떻게 무죄로 추정하느냐는 등 SNS 릴레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심 무기징역이 미흡했다는 성토도 이어졌는데 지귀현 판사가 세상 물정도,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판결을 했다면서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죄를 위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부를 언급했고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른바 사면금지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속전속결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을 제한하는 건 헌법 파괴라고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다수 의석의 범여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그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적은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동단결, 다시 한 목소리로 내란 청산을 외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직접 복당 원서를 들고 인천시당을 찾았습니다. 지난 2023년 탈당한 지 3년 만에 귀환입니다. 내리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로 주소지를 옮기며 보궐선거 출마 채비에 들어갔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양보했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달 원조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역시 개항을 출마가 점쳐지는 만큼 당내 교통 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다만 현재 당규상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로 최고위 의결을 통한 예외 적용 여부가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YTN에 송 전 대표가 예외 적용을 받는 대신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 공석이 되는 인천 연수갑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명청대전 역학구도와도 맞물리는데 친명계는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장에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 대신 송 전 대표가 적임자라고 미는 등 친청계에 맞설 구심점으로 옹립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계가 장동혁 대표 숙청 정치에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부적절한 SNS 게시를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은 배현진 의원은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 안팎에선 배현진 의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공개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절윤을 요구하는 세력과 맞서겠다고 선언한 만큼 번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린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재판 1심을 변호했을 뿐 아니라 이력에 성남시 법률고문을 기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시 2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 정권의 씨앗이 된 사건이라며 그 변호인 기준으로 당 공천이 이뤄진다면 당사자들이 승복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공관위는 공지를 통해 황 변호사가 지난 2019년 1심 재판에 일부 참여했으나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2021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뒤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설 연휴 이후 파죽지세로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800고지를 밟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지분율이 5%를 넘었다는 소식에 6%대 급등을 하면서 95만 원대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5,800선에서 마감해 또다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5,810선에도 근접했는데 시장에선 6,000 돌파도 시간 문제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전날에 이어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8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1%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는 6.2% 급등했고 장중에는 처음으로 95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해 4대 주주에 복귀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최근에 2월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20% 가까이 오르는 동안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서 둘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는데 삼성이 이제 20만 원 오다 보니까 좀 부담되고 하이닉스는 오른 게 없네 이러면서 외국인이나 이제 수급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하이닉스를 쫓아간 것 같아요. 원전과 방산, 보험주도 강세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8% 상승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 수혜주로 보험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상한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날 5% 가까이 급등했던 코스닥은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지만 전날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1,44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장 초반 1,451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1,445원까지 하락하는 등 1,44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여권 주도로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3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니저 대상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박 씨를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남서에서 맡은 박 씨의 불법 의료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앞서 박 씨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 12일 예정됐던 경찰 출석을 연기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금은방 주인이 손님이 맡겨둔 귀금속과 또 금괴 구매 대금 등을 챙겨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금 3천여 돈 규모, 시세로 2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금은방 곳곳을 다니며 매대 조명을 하나씩 끄더니 가방을 챙겨 떠납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40대 A씨가 퇴근하는 모습인데 이날 이후 A씨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장에 있던 금품을 챙겨가면서 고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싼 가격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가공해준다는 말에 맡긴 금목걸이나 팔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들고 있던 목걸이가 30돈 정도인데 저는 이제 50돈으로 조금 늘리고 싶어서 저는 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정도. 고객들은 A씨에게 현금도 맡겼던 상황. 한 고객은 금값이 폭등하는 상황에 투자용으로 금괴를 사려고 11억 원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YTN이 접촉한 고객들은 A씨가 금을 받기 전에 비용 전액을 계좌이체로 미리 결제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액을 다 입금을 해야 그게 주문이 가능하다고. 자기네 방침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애기 돈도 깨가지고 남편 돈 있던 거에서 1,000만 원, 제 돈 있던 거에서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깬 거거든요. 피해를 봤다며 단체 채팅방에 모인 고객은 30여 명이 넘어가고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을 합치면 금으로 3,000돈 규모, 매도 시세로 26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를 당한 일부 고객들은 금은방 대표 A씨를 사기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단체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은방 CCTV 등을 바탕으로 A씨 추적에 나섰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과 해군, 공군사관학교 신임 장교 임관식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각각 불법 계엄 청산과 연구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연히 대비되는 행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과 해군,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첫 발을 내딛는 임관식을 직접 찾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이 대통령은 신임 소위 558명 앞에서 불법 계엄 잔재를 청산하자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빕니다. 10분 남짓한 임관식 축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는 17차례나 언급됐는데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군의 환골 탈퇴를 주문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임관식에 이어 3천여 명의 카이스트 학사와 석박사 졸업생 학위 수여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졸업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 속에 입장했는데 예산 삭감에 항의한 졸업생을 상대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벌어졌던 재작년과는 크게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란듯이 올해 17% 증액한 기초연구 예산을 언급하며 연구 생태계 복원을 피력했습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아낌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윤 전 대통령 선고와 무관하게 청년들을 격려하는 일정들을 사전에 준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확실히 선을 긋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이 대통령 메시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육해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따로 합동 임관식을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장교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소위 500여 명이 참석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선 육해 공군이 하나가 되자는 목소리가 유독 강조됐습니다. 의장대 공연부터 축하 비행, 각종 수여식까지 3군 생도와 장병들이 고르게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환경이 급변할수록 육해공 통합 작전이 중요하다며 세 개의 사관학교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육사와 해사, 공사의 통합 임관식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과거 전국 학군단과 육군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생도들까지 한꺼번에 임관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지만 이번엔 육해 공사 생도들만 따로 모인 겁니다. 이 순간 여러분 각 군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군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오랜 기간 누적된 군별 이기주의를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군 내부에선 12.3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한 육사 출신 장교들 힘빼기란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가칭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사관학교를 단과대학 형태로 통합하자는 민관군 자문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통합 방식과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관학교 동문회 반발과 통합 사관학교 부지 선정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게 실렸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고요. 그 바로 뒤에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작은 글씨체로 이제 A4 용지 한 장 분량 정도 꽉 채운 한 장. 그 정도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전히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국의 결단이었다. 실패해서 죄송하다라는 느낌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은 그것이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만국의 결단이었다. 결단 자체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민들께 나는 정말 거룩한 결정을 했지만 실패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예. 매우 잘못된 입장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장문 중간쯤에 이제 그 부하들, 군인들과 부하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미안하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라.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 국민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임명한 방첩사령관 뭐라고 했었죠? 수사의 시효자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국무위원 역시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내가 계엄하겠다고 했을 때 한 명도 날 말리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으면서 갑자기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정말 위선이 가득한 입장문이었다고 보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있었던 이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함께하자. 이 말은 마치 밖에 있는 뉴 어게인 세력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저는 내란 선동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란의 수괴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것과 전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죄를 더 저지르고 있는 입장문이었다고 전 봤습니다. 어제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
부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것을 사과로 평가하기는 저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기반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자기 책임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헌법적이고 반사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법원 판결을 많은 시청자들께서 생중계로 보셨겠습니다마는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군이 들어갈 것을 종용했다는 그런 내용도 판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논리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이것은 예.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 이것을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고 보수는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아직도 절연하지 못하고 여기에 마치 인질로 포획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사과라는 표현은 썼으나 사과가 아니었다.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제 입을 꾹 닫고 있었죠. 장동혁 대표도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자,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이 브리핑을 들은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상 절연을 거부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의 대표의 입장문을 보고 아까 장동혁 대표의 첫 문장을 국민들이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민들이 저 입장문을 보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 제1야당의 입에서 이 내란 수괴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논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논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들과 발언들과 쏙 빼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제 판결을 통해서 유죄 판결 받은 게 뭐였죠? 뭔가 본인이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계속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입법 폭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했던 체포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팜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과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란 죄의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죠. 본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나는 절연 안 할 건데 자꾸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 나는 사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 나랑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뭐다? 갈라치기 세력이다. 이미 몇 명은 쫓아냈고요. 앞으로도 더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글쎄요,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윤 전 대통령하고 이제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반면에 또 윤어게인 세력한테는 애국 시민이라고 이제 거론을 했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오늘 메시지는 절연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읽히는 것이 아니라 절연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죠. 첫째, 장동혁 대표를 이제는 더 이상 비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절연하지 않겠다는데 그 어떤 노선 전환이나 변화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단체장 후보들부터 기초의원 후보들까지 대거 낙선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의 뿌리는 황폐화되고 재건하는 데는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나중에 지도부가 물러나고 나면 그 뒤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드는 그런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거나 혹은 내 국회의원직만 다음에 안전하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이전에 당과 진영 전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재건은 물론이고 그 본인의 직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간에도 지금 이게 메시지가 맞지 않는 게 어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SNS에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과 선을 긋겠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도부 간에도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아마 강성 최고위원들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전체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정당에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런 생각과 결을 같이 한다는 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담하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좀 믿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왜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가? 결국 본인이 그 생각에 지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한길 씨라든지 유튜버 고성국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본인의 당권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 때문인 것이거든요. 자, 전한길 씨나 유튜버 그 고성국 씨가 얘기했던 것들 계속 계몽령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 결국 그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송영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그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조차도 설득 못하는 당대표,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저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실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 그리고 고성국 씨랑 친해지는 게 뭐 정권을 유지하는데 자신한테 유리하겠다라는 해석도 어찌 보면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이겨야 좀 그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내기 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온건한 절연을 함축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상에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절연보다는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조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둘러서라도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절연을 거부하다시피 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와 그 장동혁 체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윤어게인 세력에게 강력하게 포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포획의 동기와 계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긴 어렵지만 어쨌든 드러난 현상은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보수정당 소속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논평을 하면서 오늘이 가장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12.3 비상계엄 뒤에 이틀 후에도 방송에 나왔었습니다만 그때는 오늘만큼은 아니었어요. 왜? 계엄의 밤 때 그래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계엄에 앞장서서 반대했고 계엄을 막으려고 했고 그 뒤로도 계엄 후에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노선을 전환하고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정면으로 거부하고 민심과 싸우자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헌법의 테두리 안으로 되돌아오고 또 상식에 기반하고 사실에 충실한 그런 보수 정치로 돌아오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브리핑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뜯어말렸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보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전언이 있었죠. 언론 인터뷰에 보면은 이제 한 40분 전에 이 내용이 공유가 됐었는데 논의 끝에 조금 톤다운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읽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톤다운 돼가지고 이 정도였다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 나오려고 했던 메시지는 얼마나 더 윤어게인의 노선에 가까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의힘
그 내부 구성원들의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은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진 그림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한계라든가 대안과 미래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4선, 5선, 6선 중진 의원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4선이 11명, 5선이 6명, 6선이 2명, 합해서 19명이에요.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빼도 18명인데 이 중에서 6선 조경태 의원과 주호영 의원 정도를 빼면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 이분들이 그동안에 국회의원을 해온 횟수를 전부 헤아려 보면 도합 280년 정도 됩니다. 원외로 정치한 기간까지 합하면 300년이 넘을 텐데 그렇게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지금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생겼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참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음 주 이 방송에서 사과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메시지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중진 의원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5선, 4선 의원들 왜 지금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부분들이 TK 영남 의원들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민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당권, 그러니까 당권파의 그 의중을 따라가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천을 받는 게 중요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분들 전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아까 그래도 몇 분께서는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그런 그나마 글쎄요, 그나마라고 해야 될까요? 막지 못한 최고위원들이 그래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는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판결,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의 불복입니다. 이걸 거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불복했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어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하면서 운운하면서 이것도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 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불복했고 지금 법원의 1심 판결도 불복했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계속해서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은 김민수 최고위원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 어게인 세력이 중도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민심의 중간값은 지금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지지만 받으면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때 나는 또 당선될 수 있다. 우리는 또 당선될 수 있다. 혹시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다음 전당대회 때 또 나오면 된다. 왜냐하면 그들 아스팔트 윤 어게인 세력이 우리를 당선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은 좀 이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자, 그럼 여권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절초풍할 일이다, 제발 정신 차리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일단은 범여권에서는 국힘 해산, 또 정당 해산 심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정당 해산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고 전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힘들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기획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구성원들 일부가 그 계엄 해제를 투표를 하러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서 이건 정당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순히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의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가 어땠죠? 계엄 해제에 뭔가 튀어갔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뭔가 비상계엄과 그 탄핵에 대한 그 장동혁 지도부가 다른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다 징계를 해서 쫓아냈습니다. 다 몰아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도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당에서 하나 둘씩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란죄로 판결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이렇게 그 비호하는 세력이라면 이건 내란 동조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이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주장을 할 수는 있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에 있었던 정당 그 위헌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계엄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 그 행동에 대한 올바른 주장을 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냈고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 욕구가 이제 갖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행동해도 된다라는 주장은 저희 당 차원에서 이제는 해도 될 거라고 저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뭐 정당 해산 신청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로 오늘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면을 할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내용도 추가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헌법 79조 2항에 보면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 해석상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특정한 그 범죄 유형에 대해서 이제 사면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든다면 그것은 위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툴 것이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위헌적인 속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평을 넓혀보자면은 사실 이 사면권의 남용 문제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뭐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줄줄이 사면이 되었고 과연 그런 분들이 사면이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참에 사면권을 대폭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서 수사받고 처벌받고 몇 년 후에 사면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온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 같이 사면을 못하게 하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대상을 겨냥해서 사면권을 제한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찬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대통령 그러니까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데 이거를 막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이런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은 사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서 위헌 논란을 좀 이제 해소하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보완을 한 것입니다만 전 이 조항으로 모든 것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법안 자체가 이제 헌재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혹시나 위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를 빠르게 내고 뭔가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걸 빠르게 통과시켰느냐 법사위를 통해서 지금 판결이 나오자마자 나오기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 측이나 보수 측 패널들 중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구속된 사람들은 그리고 성을 살던 사람들은 다 사면을 받았다. 뭐 대부분이 5년 이내로 살다가 나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도 아마 나중에 사면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할 것이다라는 식의 지금 뭐 그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는 적어도 이번에 위헌 판결 받더라도 법안 통과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사면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에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언론이 아마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사면을 법으로 막지 못한다면은 민심으로 막아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지 일단 위헌 논란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당에 있는 율사분들이 최대한 이런 조항을 넣어서 최대한 완화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건 저는 헌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본회의에 이제 통과시킬 것을 이제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을 했었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복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인천 계양을을 향한 물밑 경쟁이 뜨거운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복당 이후에 당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에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저를 투여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 늦게 검찰이 발표를 했죠. 송 전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2심에서 이제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는 그 순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죄가 확정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상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과거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로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일도 일어났고 그 이후에 항소 포기나 상고 포기가 마치 뉴노멀처럼 되면서 범죄 피고인에게도 쉽사리 면죄부가 주어지는 사법 붕괴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 포기를 하는 것은 검찰의 자기 부정이죠. 왜냐하면 1심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었잖아요. 그런데 2심에 와서는 이 판단이 무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르면은 여태까지 우리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그게 과거의 노멀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 사건에서는 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럼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그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일부 항소 포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 포기에 이르기까지 왜 민주당 진영의 권력자나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피고인이 되면 이렇게 쉽게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고되었던 일종의 연성계엄 같은 것들이에요. 사법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힘이 실리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헌법의 한쪽 테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쪽 테두리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힘이 실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정치인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이제 모든 법적인 족쇄가 이제 풀리게 됐고요. 송 전 대표가 이제 복당을 신청한 이후에 일단 보궐선거 출마 여부가 관심인데 송 전 대표가 당비 6개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래야 이제 피선거권이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요? 충족되지 않더라도 출마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 영입을 통해서 출마하는 분들도 과거에 있던 사례 중에 다 당비를 납부 안 했던 그런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판단했을 때 이런 충분한 사유가 있다, 고려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출마 자격을 줄 수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출마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께서 출마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계양을로 이사를 가시면서 계양을 정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이 총선과 지방선거와 다른 부분이 총선은 선거할 때 그 지역구에 꼭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께서 나의 쓰임이 있는 곳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부랑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저는 하는 발언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사직서를 제출해서 그래서 이제 원조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지역구를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까 이것도 관심인데 6월 지방선거가 있고요. 2달 뒤에 이제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만약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아까 기자도 이제 질문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구도가 좀 복잡하게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이 상식적인 정치 윤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한다면은 그러한 구도가 복잡해질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는 설령 민주당에 법적으로는 복당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선거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거나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도전하거나 또는 국회의 책임 있는 직을 맡으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위법 수집 증거 덕분에 송영길 전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과연 돈봉투가 없었습니까? 민주당의 그 누구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사법적 단죄는 피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은 적어도 있는 거예요. 그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대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돌아와서 선거에도 출마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보편적인 윤리적 상식의 기준을 묻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 의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데 성공하면은 6선으로 민주당 최다선이 돼요. 국회의장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선된 그 전당대회에서는 돈봉투가 횡행했는데 국회의장을 맡는다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혹은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들께 분명한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뭐 이제 모두가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이제 대항마로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미는 분위기라. 그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읽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환영하는 입장은 뭐 친명, 친청, 그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정치검찰 그 조작기소 대응특위 이 위원장 자리가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는데 우리 당에 얼마 전에 좀 논란이 있었던 그 특검 추천 관련 그리고 합당 관련 논쟁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좀 중심에 있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했던 분들이 특위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 자리에 사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넣자 임명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준호 의원이 한번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주장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당대표로서 뭐 밀고 있다. 아까 뭐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뭔가 이런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그것들 다 고려해서 만약에 출마를 했을 때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선택을 받고 만약에 원내로 진입한다던가 뭐 당대표의 출마 조건을 또 갖추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유권자들의 다시 한번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송영길 전 대표, 정치인 송영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과 또 대출 갈아타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더 강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연일 유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더 조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 즉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걸 확실히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등에 지시했습니다.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미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다주택자들까지 겨눈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당국이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규제를 매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책을 주문한 거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일각에선 대출 상환 압박에 몰린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먼저 쏟아낸 비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거의 대출을 해소하는 데 따른 충격이 너무 크다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거듭 강수를 두는 배경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까지 추가로 주는 건 불공정하다는 문제인식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전담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TF는 2주택 이상 개인과 임대 개인 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담보 유형과 지역에 따라 자세히 살필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한 달간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줄어들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질주하던 강남 집값이 보합 전환을 코앞에 둔 가운데 서울에서는 15억 원 이하 중저가 지역 아파트로 거래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12억 원 후반에서 13억 원 초반에 거래됐던 전용 101제곱미터 아파트 값이 이번 달 들어 14억 9천만 원, 15억 원 턱 밑에서 매매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로서는 굉장히 호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또 실수요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건이 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래는 계속 활성화될 것 같고요.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발언 여파로 매물이 많이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주춤했습니다. 그간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경기 과천시는 1년 8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은 0.1% 미만으로 보합권, 코앞까지 간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이 0.2%대 상승률을 보인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봐도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가운데 9건 가까이가 15억 원 이하 거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서울 중저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 원으로 수렴하는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까지 최대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만큼 매수세가 활발하다는 설명입니다. 중저가 지역의 경우 임대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됨에 따라서 거래가 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물의 소진 속도도 빠를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더 많이 풀리며 핵심지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키 맞추기 장세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12.3 계엄 사태에서 벌어진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 했다는 곽종근 전 국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국회 무력화를 국헌문란의 핵심 요소로 본 직위원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시도를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 한 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거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체포조 조장 등에게 지휘체계에 따라 체포 명령이 하달됐다고 봤고 체포 대상자는 계엄 선포 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폭탄 발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2달 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군 사령관과 술을 마신 뒤 내뱉었다는 발언인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거로 보이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만으론 쉽사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과 엇갈린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국회로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 명 등에게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지시했는지에 명확한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택된 다른 여러 증거를 살펴봤을 때 방첩사와 경찰이 정치인 체포 합동작전을 시도했다고 보는 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2.3 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하고 복면을 씌우는 등 불법 수사를 하려 했던 정황이 1심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요원 일부가 계엄 당일 예행 연습 차원에서 두건 등을 사용해보고 나중에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계엄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의 단장으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벌이려 했던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1133쪽짜리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재작년 11월 햄버거 회동 당시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물품을 구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정 대령은 알루미늄 배트, 재단기에 더해 망치, 송곳 등을 구입했고 이후에도 며칠에 걸쳐 안대, 케이블 타이, 니퍼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대령이 야구 배트와 케이블 타이, 복면 등을 들고 오더니 케이블 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뒤 복면을 재차 씌우라고 지시했다는 정보사 김모 중령의 법정 증언도 담겼습니다. 김 중령은 정 대령이 선관위 직원들을 회의실에 감금하라고 했다며 때리지는 말되 대신 복면을 씌워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위협 도구를 이용한 예행 연습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소집된 요원 일부가 케이블 타이, 두건 등을 예행 연습으로 사용했고 정당한 임무라도 나중에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는 등 직접 부정선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노 전 사령관의 발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등의 이러한 계획은 비상계엄 선포 바로 이튿날인 4일 새벽 5시 40분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단 1시간 10여 분 전인 4시 27분 계엄이 해제되면서 현실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렸다며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결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에 대한 가혹한 시련은 멈추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라면서도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회의를 엽니다. 특검은 오는 23일 수사팀을 소집해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이유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는 선고 이튿날부터 일주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를 밝히며 앞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증거를 둔 송 전 대표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 의혹은 1심과 같이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관련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배척되며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연이은 위법 수집 증거 판단에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 전 대표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SNS에 긴 시간 함께 걱정하며 흔들림 없이 믿어준 많은 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연휴 뒤에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이르면 다음 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한 강선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이후 김병기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 경찰은 아직 김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김 의원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소환 조사는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부인의 고의외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등 앞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전된 사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고 의원들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고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 아내에게 고의외 법인카드를 준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고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13가지에 달하는 상황. 그런 만큼 경찰은 김 의원의 첫 소환 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강선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강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영장 심사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원이 혼자서는 범행이 불가능한 필요적 공범 관계인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을 같은 날 진행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김 전 시의원은 물론 강 의원도 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면 두 사람은 경찰이 주장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군경 TF는 오 씨가 관련 사업을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앞서 자신이 북한의 무인기를 날렸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군경 TF는 오 씨에 대해 주범으로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크다고 봤습니다. 오 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지나 경기 파주시로 향하게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은 모두 4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군경 TF는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뿐 아니라 우리 군사시설도 무단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겁니다. 군경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능시험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군경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민간인 등을 비롯해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대위,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 정보사 소속 대령 등 7명을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데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음 주 초면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식 관련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이 민 전 대표와 BTS B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B는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소한 하이브는 일주일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와 BTS 멤버 B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자료로 채택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되자 B는 SNS를 통해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B는 자신의 지인이어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면서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대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데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음반 제작사 등을 대표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1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계약 기간 중 멤버를 빼가는 이른바 템퍼링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소모적인 분쟁은 털어내고 싶다며 새 소속사 관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예상대로 하이브가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 수사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건 피의자 여성 김모 씨와 생성형 AI인 챗GPT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김 씨는 챗GPT를 범행 관련 내용은 물론 시시콜콜한 궁금증까지 물어보는 개인 비서처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의 고의성 입증의 실마리가 된 건 챗GPT와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남성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첫 번째 사건 뒤 챗GPT에게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수차례 물어봤던 사실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당시 김 씨는 챗GPT로부터 숨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후 음료에 오히려 더 많은 약물을 타 두 번째와 세 번째 남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진도 직접 챗GPT에게 수면제 과량을 술과 함께 섭취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깨워도 거의 반응이 없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경고합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등 다른 앱들의 이용 기록도 나왔지만 범행 관련 단서가 발견된 건 일종의 개인 비서처럼 이용한 챗GPT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씨가 남성들이 숨질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꿔 검찰에 넘겼습니다.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도 스마트폰 앱을 아예 삭제하지 않는 한 앱의 데이터 일부가 남아있어 사라진 대화 내용도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챗GPT한테 질의했던 내용이랄지 아니면 추가 질의한 내용이랄지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해당 링크를 복구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범행이나 도피를 계획하며 챗GPT와 관련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다른 SNS나 검색 엔진 앱과 마찬가지로 포렌식을 통해 그 흔적을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앱은 작은 궁금증은 물론 내밀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사용자들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말고 다른 범죄 수사에서도 생성형 AI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범행 경위를 추적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한 의혹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 조금 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오늘 오후부터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불법 의료시술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일정을 잡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보시죠. 아파트 창가인데요. 이 생선 여러 마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보기도 좀 그렇지만 일단 주변에 냄새가 심하진 않을까 우려되는데 실제 피해를 봤다는 이웃이 며칠 전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글쓴이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참기 힘든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후 밖에서 집을 올려봤더니 윗집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사진을 찍은 뒤 관리사무소에 보내며 조심스레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경비가 위층에 방문하자 이런 것까지 문제 삼냐며 욕설과 함께 그냥 놔둬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글쓴이는 위층 주민이 평소 새벽에 청소를 하며 쿵쿵거리질 않나 또 관리실에 부탁해 주의를 요구하면 일부러 더 뛰어다닌다고 주장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요. 과거 아파트 베란다에 삼겹살 굽기나 흡연을 둘러싼 논쟁들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죠.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을 향한 배려를 우선한다면 이런 다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이 방송인 박나래 씨의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한 의혹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 조금 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영상이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현장 보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조사관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요. 사실대로 질문에 다 답했습니다. 매니저 갑질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건 뭐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들에게 술잔 던진 적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조사관님 조사에서 성실히 또 임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아마 바로 잡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네. 매니저들이 어떤 부분 거짓말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질문 주로 받았습니까? 네. 어머니랑 전 남자친구를 소속사 직원처럼 월급 주신 거 맞습니까? 예. 그 지난주 경찰 출석 예정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연기한 겁니까? 불법 약물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도심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남성들이 다가와 다짜고짜 주먹에 망치까지 휘둘렀는데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 청년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건은 지난주 새벽 시드니의 한 도심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3명의 남자 무리가 무차별 폭행을 시작하고 이렇게 망치까지 들고 다가와 위협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충격에 넘어진 피해자 손을 들어올리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가해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피해자의 일행도 폭행당하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가해자는 다시 다가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하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망치를 휘두르며 쫓아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가해 일행들이 내 친구랑 싸워보겠냐며 시비를 걸어왔고 영어가 서툰 피해자가 잘못 대답하며 이 폭행이 시작됐다는데요. 백인과 중동계로 추정되는 가해 남성들 현지 경찰이 출동하기 전 달아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출동한 응급 구조대에게 치료를 받았고 이 중 한 명은 자신의 SNS에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동양인을 향한 명백한 인종차별 범죄라며 이렇게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가 일부의 일탈을 넘어선다는 우려가 나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나온 이 호주 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호주 내 42개 대학의 전수조사 결과 중국, 동북아시아계 학생 등 10명 중 8명이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한국인 1명 그리고 태국인 2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늦은 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피해 청년은 왜 맞서 싸우지 않았느냐는 주변의 안타까움에 이렇게 싸움은 해결책이 아니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연한 글을 남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인사로 장관급 파견을 보류하고 기존대로 차관급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일 관계를 감안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오는 22일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예년처럼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竹島の日記念式典については政府から領土問題担当の古川直樹内閣府大臣政務官が出席をいたします。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 후보 시절 행사의 급을 올려 장관급인 강요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강요 참석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강요 참석을 보류한 것은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감안한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기 내각 출범 후 실시한 특별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現下の戦略環境の下で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中、首脳間の信頼関係を基礎とした率直な意見交換を通じてさらなる関係強化を図っていきます。 하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같은 자리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로 칭하며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벌써 13년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언제든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는데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는 7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특유의 기립박수와 만세 환호성으로 시작됐습니다. 개막을 알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회사는 대내 메시지에 집중됐습니다. 무엇보다 8차 당대회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외 분야가 도드라졌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경제 부분에서도 일정한 토대와 잠재력을 다졌다고 자평했는데 향후 5년의 절박함도 드러냈습니다. 당대회 집행부는 5년 전 구성해서 절반 넘게 교체됐습니다. 23명이 교체가 되었고요. 대남 인사가 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북한에선 당대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난 5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5개년 계획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당대회 역시 경제와 국방, 대외 정책 등의 순으로 평가와 토론이 수일 동안 진행된 뒤 당 규약 개정과 당 조직 인사가 이어집니다.
폐막을 전후해 이미 준비 정황이 포착된 열병식이나 군중 집회 등도 예상되는데 5년 전 8차 당대회는 8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우리로선 북한이 예고한 핵재래식 병진 정책이나 적대적 두 국가 제도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딜레마일 거다. 기존의 국방력 강화, 경제적 자력갱생, 대외적인 신냉전 외교, 그다음에 대남, 적대적 이익과론, 이 기조는 견지가 될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관심인데 첫날 일정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반복적으로 담합해 판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짬짬이 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한 혐의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제분사의 2024년 기준 국내 밀가루 B2B 판매 시장 점유율은 88%로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5조 8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최대 1조 1,60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06년 제분업체들은 담합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밀가루 가격을 5% 정도 내렸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실효적인 행위의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건에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한 조치로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 안 된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이번 담합 사건 조사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담합 사건 조사가 평균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시설장의 성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시설장 김모 씨의 신병을 확보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4시간가량 색동원과 시설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지출 결의서 등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 첫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9월 성폭행 의혹 등에 대한 강제 수사 뒤 5개월 만입니다. YTN 취재 결과 압수수색 영장엔 그동안 입건 전 조사 대상이었던 색동원 시설장 김 씨 등이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인 색동원은 한 해 1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을 받아왔습니다. 성폭행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돈 일부가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본격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시설장 김 씨는 앞서 장애인 성폭행과 학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중증 장애인 성폭행과 폭행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설장 김 씨 등에게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한 걸로 보이는 장애인 6명을 특정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색동원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 150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김 씨가 일부 폭행 혐의를 제외한 성폭행 의혹 등 대부분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걸로 전해진 만큼 경찰은 추가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 초읍동 성지곡 수원지 인근 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지점은 모두 3곳으로 소방당국이 진화 헬기 석 대와 진화 대원들을 투입해 큰 불길은 모두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페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데이터베이스 관련 장애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페이 측은 내부 로직 오류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장애가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일반 예매는 오는 23일 저녁 8시에 시작되는데 1인 1매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21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BTS 멤버 전원이 완전체로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총 60분입니다. 이번 앨범도 너무 자신 있고 새로운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투어도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복귀할 예정이라서 무대 주변 스탠딩석은 정규 5집 아리랑 예약 구매자 이벤트 당첨자에게 배정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쪽과 가까운 스탠딩석과 그 뒤편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 앞까지 이어지는 지정석이 일반 예매 대상입니다. 예매는 오는 23일 저녁 8시 놀티켓에서 할 수 있고 전좌석 무료입니다. 한 사람이 티켓 하나만 예매할 수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티켓은 모바일로만 발급되며 입장 시 예매자 명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모든 지정석은 단차 없는 평지에 설치됩니다. 공연 관련 구조물로 인해 지정석에서 무대를 직접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현장 LED 스크린이 설치됩니다. 공연장 안에는 500ml 이하의 생수와 응원봉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매에 실패하더라도 넷플릭스 생중계를 통해 공연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의 컴백 공연 여파로 당일 세종문화회관 공연과 전시에도 영향이 갈 전망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21일 세종대극장 등에서 예정된 공연과 전시 일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놓고 방탄소년단 공연 주최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세종문화회관 내 공간과 시설 등을 방탄소년단 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영내 미군 기지와 자산을 정당한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 유엔 이란 대사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은 긴장이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라바니 대사는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인도양의 영국 군사기지를 포함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자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이승훈 선수가 예선 10위의 성적으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승훈은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76점을 받고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승훈은 지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선수입니다.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결선은 내일 새벽 3시 반에 열립니다. 첫 올림픽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여성 메달리스트가 된 유승훈이 귀국 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자신은 잘 타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선수라 표현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국밥부터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승은의 첫 올림픽은 돌아보면 참 길었습니다. 빅에어 출전을 위해 스노보드 대표팀 중 1등으로 현지에 도착해 슬로프 스타일까지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귀국편에 오르게 됐습니다. 막상 있다 보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한국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완벽한 백사이드 4회전 기술과 함께 한국 최초 동메달을 따낸 빅에어 경기. 결승 첫 번째 런 때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술을 할 때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아쉽게 메달을 다음 기회로 미룬 슬로프 스타일은 부족했던 만큼 많이 배울 수 있던 계기였습니다. 함께 설상 종목 새 역사를 쓴 동갑내기 금메달리스트 최가온을 존경한다며 자신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최가온 선수 이런 선수 보면 정말 잘 탄다 이거 생각이 많이 들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잘 타는 선수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이고 그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걸 묻자 특유의 명랑한 얼굴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강아지랑 집에서 같이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산책하고. 네. 일단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고요. 그 소고기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국밥, 순대국밥이랑 소고기 국밥이랑 그 감자탕이랑 네. 부상에 시달린 지난 1년 동안 스노보드를 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지금은 잘했던 선택이라고 본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출신 원윤종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소회를 전했습니다. 최다 득표로 당선된 원윤종 IOC 선수위원은 이탈리아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선수위원 후보자 11명 가운데 상위 2명 안에만 들자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회 기간 6개 지역 클러스터를 돌며 선수들을 직접 만나 소통했고 그런 진정성이 최다 득표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윤종 IOC 선수위원 이야기 직접 듣겠습니다. 걷는 횟수는 이렇게 걷는 몇만 보를 걸었다 이거는 제가 측정은 안 해봤지만 막 엄청나게 많은 걸음걸이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간적으로 거의 14시간, 15시간을 하루에 서 있다 보니까 신발이 닳는 게 아니라 사실 제 무릎 관절과 허리 관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삼성과의 연습 경기로 몸을 풀었습니다. 대표팀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연습 경기에서 1회 초 안현민이 삼성 선발 최원태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3번 타자 김도영은 1회 좌익선상으로 가는 2루타를 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선발 소영주는 2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았지만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두 번째 투수 정우주는 양우현에게 역전 3점 홈런을 허용하며 대표팀이 3대4로 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봄처럼 온화해진 날씨에 옷차림도 조금 가벼워졌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크게 오릅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아침 추위도 더 약해지겠고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그 밖에 많은 지역에서도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는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집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3도, 부산 7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대구 19도로 예년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